2차 시 UML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UML의 용도와 특징, 그리고 객체 지향 모델링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학습 목표는 ULM의 이 개념과 특징을 좀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UML의 개념과 특징을 좀 이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객체 지향의 개념과 특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모델링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ML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UML은 무엇입니까? Unified Modeling Language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통합 모델링 언어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시각적인 설계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UML은 객체 지향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요. 자, 산출물을 이제 어떤 명세화, 시각화, 문서화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그 산출물을 다양한 참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뭡니까? UML은요. 개발하는 시스템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표현을 해서요. 우리가 어떤 분석가나 설계자나 의뢰인이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UML은요, 개발 방법론이나 그 개발 프로세스, 그리고 프로그램 언어가 아니라 표준화된 모델링 언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ULM의 탄생과 특징입니다. 1994년 소프트웨어 방법론의 선구자인 그레디 부치, 그리고 제이슨 럼버, 그리고 이바 야콥슨이 UML 초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OMG는 어떻게 됩니까? 이 OMG라는 거는 Object Management Group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객체 관리 그룹에서 여러 표기법을 통합해서 UML을 발표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 1-1에 보면요. UML을 개발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UML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1990년대에는 이제 ODD나 어떤 부치, 그리고 OMT, OOAD, RDD, GOD, HOD, OOSD, OOJSD 등의 어떤 다양한 객체 지향 방법론이 존재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각 객체 지향 방법론은요, 독자적인 표기법과 개발 절차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호환성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통합 모델링 언어인 UML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림 1-2에 UML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UML의 발전 과정을 좀 보면요. 1997년도가 여기 나와 있죠. 1997년도에 OMG가 객체 지향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표준 언어로 UML을 채택하면서 UML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갔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 2001년에 UML 1.4가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리얼타임 모델링이 추가가 돼서 2005년에 UML 2.0이 발표되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자, 2017년에는 UML 2.5가 발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UML은 그 정보 시스템을 다양한 시각화로 모델링 할 수 있도록 설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된 다이어그램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우리가 하나하나 차차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챕터마다 이런 다이어그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리고 클래스, 그리고 순차, 그리고 통신, 활동, 상태, 컴포넌트, 배치, 패키지 다이어그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UML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UML은 시각화 언어다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의 개념 모델을 시각적인 형태로 표현하며 명확히 정의된 표준화된 다이어그램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요, 오류 없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UML은 명세화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UML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인 분석, 설계, 단계의 각 과정에서 필요한 모델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명세화하여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세화에서 각 다이어그램의 기호는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추상적이지만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UML은요, 구축 언어입니다. 예, UML은 자바, C++, 비주얼 베이직, C샵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UML로 설계된 모델을 프로그램 코드로 자동 변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축된 소스 코드를 UML로 역변환해서 분석하는 역공학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UML은 문서화 언어입니다. 자, UML은 StarUML, Together 등 케이스 2를 이용하여 설계된 내용을 자동으로 문서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 UML을 이용해서 모델을 설계하고 또 모델을 이제 만들어 봐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모델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링은 왜 하는 걸까요? UML을 이용해서 모델을 설계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데, 모델링을 왜 하는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덧셈, 연산 프로그램을 구현한다고 가정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은 C로 구현한 덧셈 프로그램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B 같은 경우는 자바로 구현한 덧셈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뭡니까? 파이썬으로 구현한 덧셈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C나 자바,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 언어는 숫자나 문자를 입력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요, 반드시 수정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유지보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의뢰자가 소프트웨어를 잘 모르면 개발이 전부 완료된 다음에야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개발이 완료가 된 후에 진행이 되는데요. 유지보수 기간이 길수록 개발 생산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센 연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그림 1-4가 나와 있죠? 그림 1-4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A의 형태로 의뢰자에게 먼저 설명하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뢰자는 두 수를 입력하여 더 센 결과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뢰자가 원하는 것이 더 센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칭 연산 프로그램이라면 이렇게 B처럼 사칭 연산 프로그램에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덧셈 결과가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어떤 사칭연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A, B는 플러스 C가 나오는 거고, A, B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슬러시는 나누기죠. 자, 이것이 C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델링은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때 의뢰자의 요구에 맞게 쉽게 수정해서 결과적으로 유지보수 기간을 줄여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모델링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여기 그림을 보시면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자, A와 같은 계집은 설계도가 없어도 그냥 뚝딱 지을 수 있습니다. 전혀 모델링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자, 계집 짓기는 개인이 제어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B처럼 큰 건축물을 짓기는 개인이 제어할 수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관점의 설계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려면 모델링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의 설계도가 필요한데요. 이때 UML을 이용해서 설계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객체지향 모델링입니다. 객체지향 모델링의 객체지향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방법은 규모가 다양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여러 장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객체 지향 방법에서는요, 시스템을 객체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객체 지향 시스템을 가시화하고 명세화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UML의 목적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객체 지향 개념을 좀 보게 되면요, 객체 지향 방법이 개발되기 전에 모델링할 때 대개 절차 지향 방법 또는 구조적 방법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자, 이것을 사용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절차 지향 방법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무슨 언어예요? C 언어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림을 좀 보게 되면요, 여기 보면 A처럼 A의 절차 지향 방법처럼요, 프로그램의 내부 기능을 순서도처럼 순서와 흐름으로 정의하고 자료 구조와 함수를 설계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예, 객체 지향 방법은요, C++이나 자바 등의 언어를 사용해서 자료 구조를 중심으로 객체를 설계한 다음에 이들의 흐름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할 때는 클래스라는 것이 있으면 객체 지향이고요, 없으면 절차 지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객체 지향은 무엇입니까? 객체 지향은 절차 지향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요, 인간이 사고하는 방식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의 소산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실체 및 개념들을 객체라는 독립된 단위로 구성을 하고요, 이 객체들이 메시지를 통하여 상호작용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이 운영되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은 어떤 객체, 클래스, 메시지라는 세 가지 요소로 기본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객체와 클래스입니다. 객체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구체적이죠.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것, 구체적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소나타, 이순신, KTX, 붕어빵 등 눈에 보이거나 만져서는 실제적인 것이 모두 객체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면 클래스는 자동차, 사람, 기차, 붕어빵 기계처럼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틀이 바로 클래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클래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구조와 정보를 가진 틀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와 객체의 대표적인 예는 붕어빵과 기계와 붕어빵이다 라는 겁니다. 자, 붕어빵 기계를 클래스라고 하면요, 이 기계에서 나오는 붕어빵은 객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는 붕어빵 기계처럼 하나이지만 각각의 객체는 붕어빵처럼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붕어빵 기계는 클래스이면서 붕어빵은 객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클래스는 개념적인 의미로, 그리고 객체는 구체적인 의미라는 것. 클래스는 개념적인 의미고 객체는 구체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의 클래스에서 생성된 객체들은 같은 속성과 같은 오퍼레이션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다른 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봤듯이 아래 한글의 실행 아이콘을 여러 번 클릭하면 빈문서 1, 빈문서 2, 빈문서 3, 빈문서 4, 빈문서 5 등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래 한글 실행 아이콘은 클래스, 빈문서 1, 2, 3, 4, 5 등은 객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예에 알 수 있듯이 클래스는 그 자체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붕어빵 기계는 먹을 수 없고 붕어빵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한글 실행 아이콘에서는 문서를 작성할 수가 없고 빈문서에서 문서를 작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성을 알아두면 클래스와 객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요, 프로그램에서 클래스와 객체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슨 클래스를 통해서 생성된 리와 그리고 파크 객체를 보여주고 있죠. 리와 파크는 같은 클래스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같은 속성과 같은 오퍼레이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바 프로그램에서 객체를 생성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에서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을 자바로 구현하게 되면요, A와 B 클래스는 그 자체로 사용할 수 없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S1, 그죠? S1, 그리고 S2, X1, X2.
처럼 객체를 생성해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메시지입니다. 객체는 각각 독립적이고 존재하고 다른 객체와 상호작용하고요. 소프트웨어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메시지는 객체 간의 상호작용 수단이라는 거죠. 메시지는 한 객체가 다른 객체의 특정 작업을 요청하는 신호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메시지를 보내는 객체를 송신객체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요. 메시지를 받아서 동작을 수행하는 객체를 우리는 수신객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 그림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메시지 전달의 개념을 보여주는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조종기를 사용해 위로 오르라는 동작 신호를 보내면 드론이 위로 올라가는데요. 이때 동작 신호가 메시지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비주얼 베이직에서 윈도우를 생성할 때 종료 버튼을 누르면 종료 실행 멤버 함수를 호출하는 메시지를 보내 종료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객체 지향의 언어는 어떻게 됩니까? 메시지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객체 지향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지향의 특징을 좀 보게 되면요. 우리가 객체 지향에는 추상화, 캡슐화, 그리고 상속, 다형성 이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추상화가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이때 특정 측면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것을 추상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떤 그랜저, 소나타, BMW, 벤츠 등을 자동차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자동차를 추상화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랑, 노랑, 초록, 흰색 등도 색상으로 추상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 색상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추상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상화를 통해서 실세계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모델링해서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구현 과정을 ULM에서 실체화라고 표현하는 거죠. 객체 지향에서는 클래스를 이용하여 실세계에 대응하는 추상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봤듯이 추상화와 실제의 예를 보게 되면 현실 세계를 추상화하고 실체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을 가지고 추상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아, 사람이구나, 컴퓨터구나, 자동차구나. 이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거죠. 예, 캡슐화입니다. 휴대폰에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전화가 연결되면 스피커와 마이크를 이용해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액정 화면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본다라는 거죠. 휴대폰 이용자는요, 이러한 기능이 휴대폰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외부에 노출된 기능만 사용해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면 되는 것이죠. 자, 캡슐화라는 건 무엇입니까?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오퍼레이션이 한 틀 안에서 결합되어 객체라는 단위로 묶여 사용되는 것을 의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객체 외부에는 객체 내 정보에 직접 접근하거나 조작할 수 없고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정의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만 관련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예, 두통약 성분을 몰라도 약을 먹으면 두통이 낫고 맥스 함수의 숫자만 입력하면 최대값을 얻을 수 있듯이 캡슐화하면 서로 관련 있는 데이터와 오퍼레이션을 객체 단위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현실 세계를 단순하면서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캡슐화의 개념에 대해서 그림을 보게 되면요. 캡슐화는 클래스로 구현하는데 캡슐화의 개념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캡슐화를 통해서 정보 은닉이 가능한 겁니다. 정보 은닉은 객체의 상세한 내용을 외부에 철저히 숨기고 단순히 메시지만으로 객체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 은닉을 통해 외부에서 알아야 할 부분, 휴대폰 액정화면, 킵패드 등만을 이런 공개를 하고 숨김으로써 대상을 단순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은닉은 보다 높은 독립성, 유지보수성, 향상된 이시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속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상속은 객체 지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으로서 프로그램을 쉽게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입니다. 추상화와 캡슐화는 다른 개발 방법에서도 비슷하게 구현할 수
수 있지만 상속은 객체지향 프로그램, 그리고 객체지향 패러다임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은 일반화와 상세화로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나왔습니다. 상세화는 무엇입니까? 상위 클래스의 속성을 상속받아 하이 클래스에서 실체화하는 관계를 의미하고요. 일반화는 뭐 어떻게 됩니까? 하이 클래스의 공통 특성을 추상화하여 상위 클래스로 정의하는 것을 의미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은 상위 클래스의 모든 특성을 하이 클래스가 이어받음으로써 이미 정의한 클래스를 재사용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이때 상위 클래스의 속성을 상속받아 하이 클래스에서 실체하는 관계를 상세화라고 하고요. 반대로 하이 클래스의 공통 특성을 추상화하여 상위 클래스로 정의하는 것은 일반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 관계를 표현한 UNM, 그죠? 상속을 표현한 클래스 다이어그램,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상속 관계를 표현하는 UML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예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 클래스와 회사원 클래스는 사람 클래스에 있는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속성과 주소 오퍼레이션을 상속받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학생 클래스와 회사원 클래스 각각의 고유한 속성과 오퍼레이션을 추가함으로써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개념보다 더 구체적인 학생과 회사원을 표현합니다. 정보를 감추고 필요한 인터페이스만 공개하는 캡슐화 정보 은닉과 달리 상속은 정보를 공개하고 재사용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서는 뭡니까? 자바로 구현한 상속의 예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extend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자바로 상속을 표현할 때 extend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다형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형성은 여러 클래스의 같은 이름의 함수가 존재하지만 동작은 다르게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형성의 예를 보게 되면요. 그리다라는 의미의 draw 메소드를 사용하는 거죠. draw 메소드. 그래서 원객체, 삼각형 객체, 사각형 객체에서 각각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위 클래스에서 정의한 오퍼레이션을 하이 클래스에서 자신에게 맞도록 재정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도형을 그리는 방식이 달라서 도형 클래스의 속성과 오퍼레이션을 그대로 상속받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이 클래스에서는 그들만의 고유한 속성과 오퍼레이션을 재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성은 객체 지향 언어에서 메서드 오버라이딩 방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가 정의되고 그 메서드를 하이 클래스에서 상속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 클래스의 객체가 다른 방법으로 동작해야 하는 경우 상속받은 메서드를 같은 이름으로 재정의함으로써 형성된 객체가 상위 클래스의 정의가 다르게 동작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입니다. 객체 지향의 네 가지 특성을 실제로 구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입니다. 추상 클래스는 객체 지향 언어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추상 클래스에는 클래스 명칭과 메서드가 있지만 메서드의 처리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통해서 메서드가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추상 클래스에 상속받은 하이 클래스는 추상적인 기능을 구현한다는 거죠.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서드 외에 일반적인 속성과 메서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동작을 수행하므로 추상 클래스는 메서드의 다형성을 지원하는 겁니다. 오버라이딩을 통해 추상 클래스의 메서드는 하이 클래스에서 같은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거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은 추상 클래스입니다. 여기 보면은 피거라는 것이 나오죠. 피거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상속받은 폴리건 클래스. 여기 보면 폴리건 클래스가 나오죠. 폴리건 클래스는 이 서클이라는 클래스가 객체를 생성하는 클래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set, 그죠? set COO라고 되어 있습니다. set CO, 그죠? public void set CO, point X, point Y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메서드는 finger 클래스에서 구현에 대한 정의를 한 번만 하고요.
그다음에 폴리건 클래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서클 클래스의 어떤 그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한번 드로우와 델러트 오퍼레이션은 어떻게 되는 거죠? 드로우와 델러트 오퍼레이션은 다각형과 원이 다르므로 상위 클래스에서는 메서드의 이름만 정의하고 하이 클래스에서 실제로 구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현은 다르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공통 오퍼레이션을 갖는 효과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의 특별한 형태로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서드 외에 다른 멤버 변수나 일반 메서드를 가질 수 있지만 인터페이스는 상수와 추상 메서드만 가집니다. 클래스는 하나의 상위 클래스에서만 상도받을 수 있지만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로부터 상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중 상속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클래스가 한 클래스부터 상속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요소들을 상속받을 필요가 있을 때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즉, 인터페이스는 추상 클래스와 달리 속성을 가질 수 없으며 메서드의 구현도 정의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객체를 생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특성 때문에 서로 관계가 없는 클래스들이 인터페이스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어떤 사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인터페이스는 어떤 상수와 추상 메서드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중 상속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상 클래스와 달리 속성을 가질 수 없고요. 메서드의 구현도 정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델링의 개념입니다. 개발자는 시스템을 프로그램하기 전에 많은 요소를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제공해야 하는지,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어떤 클래스들이 필요한지 등은 개발자가 소스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시스템 구축할 때 개발자가 고민하고 결정하는 모든 활동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모델링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때 대부분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일반 수요자에게 공개합니다. 수요자들은 모델하우스를 살펴본 뒤 마음에 들면 분양 신청을 하고 건설업자는 수요자들의 주거 성향 반영을 하여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스템을 구축할 때 개발자는 시스템 요구자의 요구사항 정의, 분석, 설계를 통하여 구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소스코드 작성을 구현이라 하고 구현 단계 이전에 요구사항 정의, 분석, 설계에서 수행하는 활동은 모두 모델링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델링의 활동의 결과를 모델이라고 합니다. 즉,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분석, 설계라는 모델링 활동을 수행하여 상출물 나온 것을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구사항 정의 활동의 결과는 요구사항의 모델이고, 분석 활동의 결과는 분석 모델, 설계 활동 결과는 설계 모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델링과 프로그래밍의 어떤 차이점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모델링이라는 것은 어떤 구축할 시스템의 모습을 정의하고 프로그래밍은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세부 수행 활동은 어떤 요구사항의 정의, 분석, 설계를 의미하고요. 프로그래밍의 어떤 소스 코드 편집, 컴파일, 시험, 디버깅 등이 있습니다. 자, 모델링의 결과물은 뭘까요? 모델. 그리고 프로그래밍은 소스 코드를 포함한 구현된 시스템이다. 자, 모델링의 포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델링 언어의 UML, ERD, DFD가 있고요. 프로그래밍의 프로그램 언어는 자바, C++이 있습니다. 자, 모델링의 지원 툴은 어떻게 되냐? 케이스 툴이 있어요. 스타 UML, 로즈, 투게더가 있고요. 프로그램의 개발 툴은 JBuilder와 비주얼 베이직 .NET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델링 방법에 부처 방법론이 있습니다. 설계 중심의 방법론으로 시스템을 몇 개의 뷰로 분석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를 모델 다이어그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시적 개발 프로세스와 미시적 개발 프로세스를 모두 포함하고 단계적 접근과 자동화 툴을 지원하고 있죠. 객체 지향 방법론에 대한 광범위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여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야콥슨의 OOSE입니다. 유즈 케이스를 강조한 방법론이죠. 유즈 케이스는 외부 행위자와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정의하고요. 이렇게 정의된 유즈 케이스는 개발, 테스트, 검증 단계에 사용되게 됩니다. 방법론이 복잡하여 초보자에게는 어렵지만요.
큰 규모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자, 럼바의 OMT입니다. 하나의 시스템을 기술하기 위해서 객체 모델, 동적 모델, 기능 모델의 세 가지 모델을 사용합니다. 시스템 분석에서 이 세 가지 모델을 이용하여 시스템이 요구하는 객체를 기술합니다. 객체 모델은 시스템에서 필요한 모델을 찾아내고 객체의 속성과 객체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죠. 동적 모델은요, 객체 모델에서 나타난 객체들의 행위와 상태를 표하는 행명 주기를 나타냅니다. 기능 모델은 각 객체의 변화로 인해 다른 상태로 전이되었을 때 수행되는 동작을 기술하는 것이죠. UML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죠. 부치 방법론과 OSE, OMT를 하나로 합친 방법론이죠. 다 좋은 것만 갖다 쓴 겁니다. 분상 객체의 표준이 되었고 OMG의 COREA 그래서 Common Object Request Booker 아키텍처의 표준 분석 설계 방법론으로 채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UML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